내가 엄마지만 우선은 나를 잃지 않는, 나와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한테 관심을 계속 기울일지를 점점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분이 또 우울증 예방이, 재발 예방이 잘 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엄마의 심리적 변화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분들이 육아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식의 심리적 변화들을 겪는지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지난번 심리적 연대기 강의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육아우울증, 산후우울증, 주부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변화가 우선은 임신과 출산 중에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보통 초반에, 출생 후 초반 2주 정도에 산후 우울감, 베이비 블루라고 하는 거를 겪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2주 안에 그런 감정 기복이나 우울이나 과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게 지속이 되다가 보통 한두 달 이후에 점점 시작이 되면서 피크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산후우울증이죠. 하지만 꼭 출산 후에 한두 달 후에만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몇 년 후에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게 산후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꼭 어떤 호르몬 변화 때문만도 아니고, 또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만도 아니고, 또 아이를 키우느라고 못 먹고 못 자고 이런 신체적인 리듬이 망가져서만도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도 관련이 되고, 또 예전에 아이를 키우기 전에 20대 때, 30대 때, 젊을 때 우울증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우울증을 겪었던 것도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임산부 우울증의 반 이상이 산후우울증으로 또다시 경험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산후우울증 이전에 임신 중에 우울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산후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 때의 우울증도 좀 알아야 돼요. 보통은 임산부 우울증이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임신 중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경우에 5명 중에 1명은 또 우울증을 앓게 되고, 어렸을 때 학대 경험이 있었거나, 결혼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크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 우울증을 앓았거나, 원래 월경정 증후군, PMS라고 하는 그 증상이 심했거나, 이런 분들이 임신 중에 또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신 중에 우울증은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미숙아를 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그래서 또 제왕절개, 어쩔 수 없는 제왕절개로 이어지고, 출산하더라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발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임신 중에 우울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물이 임신 중에 위험한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안전한 약으로 골라서 약물에 대한 위험성보다 임신 중에 우울증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약물 이외의 치료법들도 있고요. 그런 임신 중의 우울증이 또 출산 후에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산후우울증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산후우울증의 위험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마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우울증 상태로 아이를 돌보면 아이의 애착 문제도 생기고, 당연히 아이의 정서 문제도 생기고, 정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발달 자체에도 지장이 생기고, 인지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아이에 대한 엄마의 반응성이 애착에서 너무 중요한데, 우울증 상태일 때는 내가 원해도 반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요구해도 자꾸 피하게 되고, 스킨십도 귀찮아서 또 의욕이 없어서 잘 못하게 되고, 너무 과민해지기 때문에 스킨십 자체도 부담이 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아이와 소통하는, 아이가 정확하게 대화를 못하더라도 옹알이 시절부터 엄마가 뭔가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말수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톤도 낮아지게 되고, 당연히 아이한테 짜증도 많이 나게 되고,
그런 짜증을 내게 되고, 또 감정이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좀 부정적으로 치우치게 돼서 아이의 어떤 타고난 기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객관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이 아닌데도 까다롭다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더 짜증이 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영향을 받아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가 쉽고, 뭔가 기죽은 느낌, 눈 마주침이 좀 어려운 느낌을 아이가 경험하기도 되고, 당연히 정서, 대인관계, 언어, 지능, 학습 문제가 일어나고, 더 과민해져서 짜증도 더 내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더 짜증을 내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제가 드려봤자 이미 뭐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산후우울증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들이 더 잘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정확한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 일반적인 우울증에 산후우울증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우울증 증상으로 우선은 진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느낌, 슬픈 느낌, 그리고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귀찮고 흥미가 매사에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신체적인 리듬, 먹고 자는 이 패턴에 변화가 생겨서 불면증도 걸리고, 반대로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과수면도 생기고, 또 식욕도 떨어지면서 체중도 감소되는 면도 있고, 반대로 식욕이 늘면서 폭식도 하고 체중도 늘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인 생각을, 자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게 흔히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역시 극과 극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초조하게 부산해지는 식으로 과민해지는 행동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축 처지는 식으로 귀찮아서 행동도 느려지는, 말도 느려지는 식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들이고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특히나 산후우울증에서 독특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외롭다. 뭐 아이를 키우고 독박육아 하다 보면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외롭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엄마로서 찾아올 수 있지만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이 이 두려움이 통제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결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생각도 변화가 돼서 나는 엄마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들고,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그렇고 건강할 때도 그렇고 늘 아이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심리연대에서도 소개드린 강박 증상도 같이 동반이 많이 돼서 내가 이러다가 뭔가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에 많이 꽂히고, 감정 역시도 기복이 좀 생겨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뭔가 싫기도 한 이상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나의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을 못 하겠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심해서 진단이 정확하게 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인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진단을 못하고 당연히 전문가도 찾아가지 않아서 방치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떤 분들이 잘 걸리냐 이것도 좀 잘 알아야지 미리 예방도 하고 더 신경 쓸 수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아이 키우기 전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우울증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산후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경험자가 3명 중에 1명 꼴로 산후우울증이 또 걸리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수록, 특히 산후우울증이 있었던 가족이 있을수록 나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임신부 우울증처럼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큰 분들이 또 우울증이 잘 걸리고, 특히나 당연히 남편이겠죠.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임신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10명 중에 한 2명꼴로 원하지 않았을 때에 임신을 하고요. 또 10명 중에 1명꼴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요. 그게 역시 우울증의 요인이 되고, 직장이 있고 없고도 영향을 좀 줘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주부로 지내는 것 자체가 우울증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련성으로 따지면은 직장이 없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커지는 게 있고, 모유수유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수유를 안 하는 경우가 더 우울증 확률은 높아지고요. 당연히 아이의 기질이 영향을 미쳐서 까다로운 기질의 신생아가 엄마는 더 우울증 확률이 높아지고, 엄마의 나이도 중요한데 엄마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울증 확률이 또 높아지고,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해당이 된다 싶은 분들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부분은 우선은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우선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체적인 관리,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적인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관리가 아닌 엄마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 관리를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예방이 돼요. 이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계속 나이가 차도, 엄마로서의 역할이 길어지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반복되고 내 정체성이 훼손되는 게 계속 생길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정서적인 고립감은 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또 역시 우울증이 잘 걸리고, 한번 우울증이 걸렸다가 치료가 돼도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또 많아지고, 실제로 우울증 치료는, 특히나 산후우울증은 치료가 잘 돼요. 뭐 약을 복용하든 상담을 하든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치료가 잘 됩니다. 진단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잘 돼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인식을 하고 남편이든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엄마도 스스로 관리를 하는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재발인데, 재발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평상시에 뭐 생활습관, 신체적인 리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정서적인, 나의 정체성 관리. 내가 엄마지만 우선은 나를 잃지 않는, 나와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거를 잘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았던 경우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상담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담을 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한테 관심을 계속 기울일지를 점점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분이 또 우울증 예방이, 재발 예방이 잘 되고요.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할 거냐 자체는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분들이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주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요 밑에 제가 첨부를 할 예정인데, 산후우울증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검증된, 실제로 병원에서도 쓰는 산후우울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에든버러 산후우울증 척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문항이 많지가 않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또 특히 내가 이게 진짜 우울증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기준은 최근 일주일간 느꼈던 내 감정 위주로 기준을 삼아서 10가지 항목들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0점, 1점, 2점, 3점 이 점수를 자기가 차이를 내서 매기는 건데, 문항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합을 계산해서 한번 보시면 어떤 정도 점수일 때 내가 이거는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해볼 정도의 증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분점은 9점에서 13점입니다. 그래서 13점 이상이면 좀 심하다, 확실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9점 이하면은 조금은 안심할 수 있고, 그 사이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파악해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2번째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